자, 17장 재무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론상으로 다룰 건 많지 않고요. 사실 이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주제고, 대신에 이제 비율을 계산하는 그 식은 아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식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구조 안에서 살피셔라. 일단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가 있을 때 재무상태표 자산은 뭐랑 뭘로 나눌 수 있고, 돈 되는데 1년 혹은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죠. 유동자산은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누나요? 팔아야지 돈이 되는 재고자산하고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인 당좌자산 나눌 수 있고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고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이 안에서 안정성을 본다는 건, 안정성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정성은 내 돈하고 남의 돈 뭘로 조달을 했냐. 그래서 이쪽을 보는 거죠. 내 돈 대비 남의 돈, 자본 대비 부채, 이게 얼마나 많냐, 부채 비율 몇 프로는 되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안정성,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갚진 않겠냐. 그래서 단기적인 안정성을 보는데 그걸 이제 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유동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유동성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이 유동부채를 갚을 때 필요한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당좌자산 가지고 그걸 다 갚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좌우로 이렇게 비교해보는 게 유동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성은 자산 대비 매출을 얼마나 찍냐. 자산 똑같이 A랑 B가 매출을 100억 찍는데 둘 다 100억 팔았어, 둘 다 잘했네 할 수 있겠지만 A는 자산이 50억인데 100억을 벌어버렸고 B는 200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100억밖에 못 팔았다. 그럼 다른 얘기가 된다.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활동성, 회전율을 보게 됩니다. 수익성은 손익계산서에서 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 수익성을 보는 거고요. 자, 하나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안정성을 따질 때는요, 안정성, 유동성,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단기적인 안정성의 유동성을 따질 때는요, 다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동비율은 어떻게?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이렇게 나눈다고요. 당좌비율은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고, 자,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나? 부채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나누죠.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나누고, 만약 고정비율이라는 건 이 비유동자산을 옛날에 고정자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고정자산 나누기 자본 말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고정비율도 이렇게 나누고. 자본비율은, 자기 자본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본을 뭘로 나눈다? 이 부채랑 자본을 더하면 이게 이제 총자산이거든요. 자본 나누기 총자산 이렇게 나누는 거고. 심지어 안정성 비율을 볼 때 이자보상 비율이 있거든요. 이자보상 비율은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자, 영업이익은 여기 보이고 이자 비용은 어디 있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여기 있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 외 손익이다 보니까 영업 외 손익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다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수익성은 반대로 이렇게 안 나눕니다. 수익성은 거꾸로 나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인데 매출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고, 이 경우는 거꾸로 돼요. 수익성은. 안정성은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다른 비율은 쉬운데 특히 여러분이 안정성 비율, 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매출총이익률 다 쉽잖아요. 근데 뭐 유동비율, 고정비율, 뭐 이러면 좀 이자보상 비율 좀 어렵거든요. 근데 원칙이 뭐다?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이렇게 좌나 위에 있는 게 분자가 되고 오른쪽이나 아래에 있는 게 분모가 된다. 자, 비율 하나씩 보면, 자, 단기적인 안정성을 따진 유동성, 유동비율은 자, 왼쪽에 있던 유동자산을 오른쪽에 있던 유동부채로 나누는 거죠.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데, 당좌자산은 뭐다? 유동자산에서 뭘 뺀 거? 재고자산을 뺀 거다. 자, 부채비율. 자, 위에 있는 부채를 아래에 있는 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채를 타인자본, 다른 사람한테 조달한 자본이다 해서 타인자본, 밑에 자본을 자기, 주주인 자기한테 조달한 거다 해서 자기자본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자본 비율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자본을 아래에 있는 총자산을 총자본이라고 해도 되고요. 타인자본 플러스 자기자본 총자본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거고, 고정비율 말씀드렸는데 고정자산,
지금은 이제 비유동자산인데 비유동자산을 왼쪽에 있는 비유동자산을 오른쪽에 있는 자기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자보상 비율. 이자랑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는데 위에 있는 영업이익을 아래에 있는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거다. 자, 영업이익 대신에 EBIT라고도 얘기합니다. EBIT는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그래서 이자랑 세금이 나가기 전에 earning. 영업이익을 의미해요.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이자 비용 빼고 텍스 빼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영업외 손익이 있는데 그것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당기순이익에서 세금 더하고 이자 비용 더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영업이익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EBIT. 자, 고정장기 적합률. 고정장기 적합률은 뭐냐면 이 고정비율하고 좀 비슷해요. 뭐라고 그랬죠? 회사가 이런 고정자산, 설비자산은 뭘로 취득을 해야 된다? 단기자금, 1년짜리 자금으로 취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계장치 건물을 사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건물을 샀다? 그럼 이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뭐 30년, 40년 나올 텐데 돈은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럼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 같은 고정자산은, 비유동자산은 뭘로 취득해야 된다?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장기차익금, 비유동 부채로. 비유동 부채랑 자기 자본을 합쳤을 때 그 금액 가지고 비유동 자산이 커버가 되냐 하는 게 고정장기 적합률이고요. 자, 활동성 비율, 회전율. 자, 여러 가지 뭐 총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나오는데 자, 뭐 땡땡땡 회전율 하면 뭘 나누는 거다? 원칙상 이렇게 매출액을 나누는 거야.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러면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 이렇게. 매출채권 회전율이다 그러면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아니면 뭘로 나누냐면 매출 원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그러면 재고자산은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니까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 경우에 따라 매입채무 회전율은 매입액을 평균 매입채무로 나눠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로 회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느꼈겠지만 회전율이란 건요. 자, 그래서 원래 운전자본에 대한 회전율,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매입채무에 대한 회전율은 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식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자, 그럼 원래 1순위 뭐냐면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뭘로 간다? 매출 원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간혹 매출액, 매출 원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매출액을 나눠가지고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해가지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매입채무 같은 거. 매입채무 같은 경우 원래 1순위는 뭐냐면요. 매입액이에요, 매입액. 정확히 말하면 외상매입입니다. 외상매입액. 그래서 매입채무는 외상매입에 쓰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만 결제했냐 이건데 현금 매입액은 사실 매입채무로 안 가니까 그래서 원래는 외상매입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근데 재무제표에서 외상매입액이 따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입액 기준으로 나누고요. 근데 심지어 매입액도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재무제표에 보면 매입이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 매출 원가라고 나오지.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어떻게?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적에서 매출 원가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입액을 구하는 거 원래는 외상매입이 원칙이고 외상매입이 따로 안 구해지면 매입액을 가지고 구하는 게 원칙인데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매입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출 원가 가지고 구합니다. 3순위 정한되면 매출액 가지고 해요. 자, 매출채권 회전도 원래는 외상 매출만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외상 매출액이 따로 주어진다? 그러면 외상 매출 가지고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공시된 재무제표에 매출액이라고 나오지 현금 매출, 외상 매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요. 셋을 통일시킬 때요, 보통. 그러니까 재고자산하고 매입채무하고 매출채권 셋을 다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운전자본은 뭐냐면 내가 장사하는데 필요한 돈이 뭐냐. 자, 최소한 깔아놔야 된다. 매장에 물건 깔아놔야 되고 재고자산. 그리고 또 못 깔아야 되고 외상도 깔아놔야 되고. 대신에 물건 사올 때 우리도 현금 주고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 채무만큼은 돈이 필요 없다. 즉 깔아놔야 되는 재고가 10억이고 외상 깔아야 되는 게 10억인데 우리도 물건을 사올 때 5억 외상 주고 사온다. 그러면 현금은 15억 정도만 있으면 재고자산 중에서 5억은 외상으로 사오면 되고 나머지 5억 현금 줄 거랑 외상 깔아놓을 거 10억, 15억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운전자본이라고 보통 운전자본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랑 그러면 운전자본 가지고
몇 바퀴 도느냐, 운전자본 회전율 같은 걸 구할 때 그냥 이걸 매출액으로 해버려요. 매출액 나누기 운전자본.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금, 전환기간 이런 걸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셋을 그냥 매출액으로 통일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위가 매출액이 돼요. 자, 하지만 원래 문제에서 별 얘기 없이 주어지면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로, 매입채무는 매입액으로, 매출채권은 매출액으로. 근데 외상 현금 구분되어 있다면 외상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자, 그리고 회전율을 365 나누기 회전율 하면 그게 뭐하는데 회전 기간이 된다. 1년에 10바퀴 10회전 한다는 건 한 바퀴 돌 때 며칠 걸리는 거다? 36일 걸리는 거다. 그래서 360 나누기 10 이렇게 구하는 회전 기간. 자, 수익성은 이제 대부분의 이익률인데요. 뭐 땡땡땡땡땡땡 이익률 하면 이 뒷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 걸려면 순이익 분모에는 순이익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순이익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앞에 뭐뭐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건 뭘 의미한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러면 뭐냐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뒤에 게 생략되어 있으면 이건 뭘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매출총이익률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매출액, 매출총이익률이에요 원래. 앞에 매출액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은 순이익. 이 순이익이 뭐다? 당기순이익을 의미하고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고요. 총자본 순이익률은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누는 거.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거. 자, 성장성은 증가는 쉽죠. 전기에 비해서 단기 얼마 늘었냐. 그래서 단기값 마이너스 전기값 나누기 전기값. 그래서 전기의 자산이 100이었는데 단기에 120이다. 그러면 20% 증가했죠. 120에서 100 빼가지고 나누기 100 하면 되니까. 자, 주가 수익 비율. 주가는 이제 주가 프라이스를 말하고 수익은 earning, EPS를 말하는데 그래서 프라이스랑 EPS 간의 레이쇼다 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퍼라고. 주가 수익 비율은 퍼라고 그러고 말 그대로 주가를 수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당 가격, 주가는 주당 가격이니까 단기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고요. 아니면 이게 전체 주식수,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수 하면 그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되는데 그 시가총액을 그러면 전체 주당 순이익 곱하기 주가 하면 전체 순이익이거든요.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도 돼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주가가 되고 한 주당 가격인 주가가 되고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주당 순이익이니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배당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으로 몇 프로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야,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배당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배당으로만 5%는 건질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주당 배당금 나누기 주가로 구하는 거고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높다는 건 뭔가 많이 한다는 거죠.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 회사냐.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뭐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 가능한 이익 중에서 몇 프로나 배당을 해주는지. 회사가 100억 벌었는데 배당을 20억 해준다? 그러면 벌어들인 이익 중 20%를 배당해주네. 아니면 100억 벌었는데 50억 해준다? 그러면 50%나 해주네. 이렇게. 자, 그래서 배당 총액을 뭘로 나눠가지고 그 회사 단기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단기순이익 중에 배당금으로 얼마나 주냐.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자, 비율 분석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거 많이 물어보죠. 어떤 특정 비율이 어떤 분모랑 분조의 같은 금액,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럼 매입 채무도 줄어들고 현금도 줄어드는데 그럼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자, 어떻게 구분해라? 100%를 기준으로. 자, 100%일 때는 분모랑 분자의 같은 금액을 더하나 같은 금액을 차감하나 어차피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100%보다 클 때, 자, 합격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회계학 공부가 100%보다 더 됐어. 공부가 100% 이상 이미 합격선을 넘어섰는데 거기서 공부를 더 한다? 그럼 합격 가능성은 떨어진다고요.
회계학 공부가 이미 100점을 넘어섰으면 다른 거 공부해야지 계속 회계학 재밌다고 회계학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00%보다 큰데 더하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고요. 100%보다 클 때는 공부를 줄여야 되죠. 회계학 공부를 줄이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소했을 때 오히려 차감했을 때 증가한다. 하지만 아직 회계학 공부가 100%가 안 됐다. 이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합격 가능성은 증가하는 거고 안 하면 감소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율 분석은 이런 것들 가지고 연습 문제 많이 좀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주당순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비율 분석 할 때 봤던 이 주당순이익 있죠? 이거 EPS 주당순이익을 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주당순이익. 자, 이제 먼저 주당순이익, 기본 주당순이익은 뭐?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는 건 기본 주당순이익이라는 건 뭘로 나눈다? 순이익을 단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건데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요. 단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나눗셈 하는 문제야. 너무 쉬우니까 자, 이 단기순이익을 그냥 단기순이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식수도 그냥 주식수가 아니라 가중평균된 유통 보통 주식수로 계산을 한다. 자, 보통주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에서 뭘 뺀 거?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빼면 보통주에 대한 단기순이익이 남는 거고요. 자, 유통 보통 주식수 가중평균 할 때는 자, 자기주식 취득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해버리면 이 주식은 시장에서 유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건 유통되는 주식을 걷어들여버리는 거니까 취득할 때 감소하는 거고요. 차감하는 거고요. 처분하면 다시 시장으로 내보내서 유통을 시키는 거니까 이때는 가산하는 거죠. 자, 증자, 유상증자는 언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유통보통 주식에 포함시킨다? 돈이 들어온 납입일을 기준으로 가산을 하고요. 자, 만약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됐다. 그러면 그 돈 들어온 만큼만 유상증자고 공정가치 미만, 즉 돈이 안 들어온 부분은 뭘로 계산한다? 무상증자로 계산한다. 자, 시가 이하 유상증자 둘로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납입액, 실제로 돈 들어온 납입액을 공정가치로 나누면 진짜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만 원이니까 100주만 실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더 넘어가는 주식은 무상증자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셔라. 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돈이 납입되지 않으니까 납입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원래 주식에 따라간다. 그래서 원래 옛날 주식, 그걸 원구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구주에 따라간다. 자, 잠재적 보통 주식수. 그러니까 우리 주동순이익이 희석주당 순이익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희석주당 순이익을 물어보기는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 다루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희석 효과를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저 희석 주식을 왜 구하는 거냐면 야, 지금 발행된 주식도 있지만 유통되는 주식도 있지만 잠재적인 주식이 있다. 뭐?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전환권이 행사되면 이게 만주가 주식이 추가될 수 있어. 이거 어떨 건데? 지금 있는 건 만주지만 전환권을 행사하면 만주가 추가될 텐데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주당순이익이 주식수가 많아지면 희석될 텐데 섞여서 낮아질 텐데 이렇게 희석 주식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희석주당순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희석주당순이익을 물어볼 확률은 낮고 대신에 이런 희석 효과가 있냐 없냐,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건 하나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전환사채는 전환되면 보통주로 바뀌니까 이건 잠재적인 보통주에 해당하죠. 전환우선주는 뭐죠? 우선주에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뭘로 바뀌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게 전환우선주니까 이 경우에도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합니다. 신주인수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저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면 그 주식이 늘어나죠. 보통주가 늘어날 테니까 잠재적 보통주고요. 주식선택권, 스탁옵션도 우리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고 그걸 만약 행사를 하면 그러면 이건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죠. 상환우선주는 우선주인데 뭘 하는 거냐면 상환을 하는 거예요. 갚아서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건 상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선주가 감소하는 거죠. 상환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항상 답이 상환 우선주였어요. 자, 17장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